강원도의 산자락에 자리 잡은 청아마을은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다. 봄이면 개울가에 벚꽃이 흩날리고 여름이면 아이들이 강에 뛰어들어 물장구를 쳤다. 매년 8월이면 청아강 위로 불꽃놀이가 펼쳐지고 주민들은 강둑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서로 안부를 나누었다. 그러나 비가 길게 내리면 이 강은 언제 그랬냐는 듯 무서운 괴물로 돌변했다. 불어난 물살은 순식간에 제방을 집어삼키고 흙탕물은 마을을 향해 포효하듯 밀려왔다. 한수진은 17살, 마을의 작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여학생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평범과 거리가 멀었다. 아버지는 수진이 초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남은 건 어머니와 그녀 둘뿐이었다. 어머니 이지연은 낮에는 작은 분식집에서 김밥과 떡볶이를 팔고 밤에는 마트에서 야간 정리를 하며 하루를 보냈다. 몸은 늘 지쳐 있었지만 저녁만큼은 꼭 집에 돌아와 수진과 함께 밥상을 차렸다. 변변찮은 반찬일지라도 모녀가 마주 앉아 수저를 드는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했다. 수진은 친구들처럼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밥을 짓고 어머니를 도왔다. 친구들이 너는 맨날 집안일만 하냐, 너무 촌스럽다 하고 놀려도 대꾸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웃음이 무엇보다 소중했기에 수진에게 그것은 자랑이기도 했다. 그러나 모녀의 삶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마을 부녀회장이자 영향력 있는 인물 박경숙이 그늘의 원인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시청에서 오래 일한 덕분에 권세를 등에 업었고 말 한마디로 주민들을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겉으로는 품이 있고 정숙한 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약자를 무시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열릴 때면 어김없이 경숙의 날선 목소리가 들렸다. 이지연 씨, 또 늦었네. 분식집 일하느라 그렇다지만 이래서야 체면이 서겠어? 사람들은 억지로 웃으며 넘겼다. 아무도 나서서 반박하지 않았다. 이지연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숙였고 옆에 앉은 수진은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다른 날에는 수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학생이 쓰레기 분리수거도 제대로 못한다면서? 아버지가 없으니 집안 교육이 허술한 게지. 안 됐구나. 그 순간 수진의 가슴은 얼어붙는 듯했다. 이미 세상에 없는 아버지를 들먹이며 모멸감을 주는 말이었지만 어머니는 또다시 미소를 지으며 죄송합니다 하고 머리를 숙였다. 사람들은 눈길을 피하거나 헛기침으로 상황을 넘겼다. 누구나 진실을 알고 있었다. 쓰레기를 제멋대로 버리는 건 경숙 본인이었고 수진은 여러 번 남몰래 그것을 치웠다. 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칼날처럼 모녀를 베어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은 더는 참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물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자꾸 고개만 숙여요? 억울하지 않아요? 이지연은 잠시 멈추어 서서 흐린 눈빛을 딸에게 돌렸다. 수진아, 가난한 우리가 맞서면 더 힘들어질 뿐이야. 이 마을에서 살아가려면 때로는 참고 넘겨야 한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쳤다. 억울함과 분노가 얽혀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려 있었다. 언젠가는 이 부당한 시선을 깨뜨리고 싶었다. 언젠가는 어머니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만들고 싶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여름 장마가 다가오고 있었다.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슴속에 응어리진 다짐을 조용히 새겼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빗방울이 머지않아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는 폭풍으로 변할 것이며 그 속에서 자신의 운명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비는 며칠째 그칠 줄 몰랐다. 마치 하늘이 무언가를 쏟아내듯 밤낮 없이 물줄기가 쏟아졌다. 청하강은 이미 경계 수위를 넘었고 마을 방송에서는 연신주의보를 알렸다. 마을 사람들은 부랴부랴 집 앞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지붕 위 물바지를 정비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는 차갑고 끝없이 반복되었다. 어머니는 오후 늦게 집을 나섰다. 마트 야간 근무에 나가기 위해서였다. 나가기 전 어머니는 수진의 어깨를 꼭 잡고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밖에 나가지 마. 지금 청하강 근처는 너무 위험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그러나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거센 빗소리 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분명해졌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수지는 놀라 창문을 열었다. 강 쪽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슬리퍼를 신어 신고 우비를 걸쳐 입고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어둠 속 우산을 쓸 수 없을 만큼 거센 비가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 강둑을 따라 달려가자 어렴풋이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그 사람은 강물에 한쪽 발이 빠져 있었고 가까스로 난간을 붙잡고 버티고 있었다. 거기 계세요?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소리쳤다. 그녀는 미끄러운 풀밭을 넘어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 손을 뻗었지만 빗물과 진흙 때문에 손이 미끄러졌다. 두 손 모두 온 힘을 다해 난간을 붙든 채 버티는 그 사람. 수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손을 뻗었다. 꼭 잡아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두 손이 맞닿은 순간 수지는 그 사람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손톱이 깨지고 무릎이 흙바닥에 긁혔다. 숨이 가빠오고 팔이 찢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다. 마침내 그 사람을 강둑 위로 밀어올렸다. 두 사람은 진흙탕 속에 나란히 쓰러졌다. 숨을 몰아쉬며 정신을 차린 수지는 얼굴을 돌아보았다. 빛이 번쩍이는 순간 그녀는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박경숙이었다. 수지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자신을 모욕하고 어머니를 부끄럽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박경숙은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헛기침을 하더니 수진을 노려보았다. 너 뭐 하는 짓이야? 누가 도와달랬니? 내가 혼자 나올 수 있었어. 수진은 얼떨떨했다. 그게 아니라 위험해 보여서 그냥 도우려고. 도와. 내가 날 끌어당기는 바람에 옷 다 젖고 팔까지 아프잖아. 이게 무슨 민폐야? 그녀는 옷에 묻은 진흙을 툭툭 털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괜히 드라마 흉내내지 마. 내가 너한테 고맙다고 할 줄 알았니?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다. 다신 나서지 마. 괜히 설치지 말라고. 박경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비 속으로 사라졌다. 수지는 혼자 남아 흙탕물에 젖은 몸을 가누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손은 찢어진 채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고 무릎도 시큰거렸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다. 자신이 전심을 다해 구해낸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탓하고 민폐라고 말할 줄은 몰랐다. 수지는 떨리는 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섰다. 집안은 고요했다. 어머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수지는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찢어진 손을 씻으며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 자신은 흙과 물에 뒤범벅된 채 눈빛만 또렷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사람을 구한 것뿐이야. 그러나 이 밤의 사건은 단순한 오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곧 마을은 이 일을 두고 두 개의 목소리로 나뉘게 되고 수지는 생각지도 못한 더 깊은 시련에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빗속에서 조금씩 제 모습을 되찾고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청하강은 여전히 거세게 흐르고 있었고 강둑에는 진흙과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다. 수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손바닥의 상처는 욱신거렸고 머릿속은 박경숙의 말들로 가득했다. 도와달랬냐. 민폐라는 단어가 메아리처럼 맴돌았다. 그날 오후 마을 회관에서는 집중호우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 수지는 처음엔 가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도 주민이야. 당당하게 가자. 그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옷을 단정히 입고 회관으로 향했다. 회의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참석했다. 피해 상황을 나누는 시간이 지나고 어느새 화제는 어젯밤 사건으로 옮겨갔다. 그리고 예상대로 박경숙이 나섰다. 어제 제가 강에서 빠질 뻔한 건 다들 들으셨죠? 정말 아찔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아이가 갑자기 달려와서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스스로 올라오려는 참이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손을 뻗어 끌었고 그 바람에 팔을 다쳤어요. 아직도 욱신거리네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리고 그녀는 의도적으로 수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 아이는 바로 한수진입니다. 순간 회관 안이 조용해졌다. 수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저는 도와주려고 했어요. 물살이 너무 세서 위험해 보여서. 하지만 박경숙은 코웃음을 쳤다. 도와준다고요? 정말로? 도와준 거라면 왜 내가 상처를 입어야 했죠? 왜 그렇게 무리하게 끌었죠? 오히려 더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일부는 고개를 갸우뚱했고 또 일부는 수진을 흘깃보았다. 그 중에는 수진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어머니도 있었다. 요즘 애들은 SNS에 자기 자랑하려고 뭐든 하는 세상이라더니 혹시 그런 건 아닐까요? 그 말에 수진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 상황에서 그냥 사람이 물에 빠지면 도와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나 그녀의 말은 또다시 묻혔다. 회의는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났지만 마을 사람들의 속삭임은 그날 이후 점점 커져갔다. 수진이 그랬대. 괜히 관심 받으려고 한 거 아니야? 그 집은 예전부터 좀 특이했잖아. 학교에서도 상황은 좋지 않았다. 수진이 복도에서 지나갈 때마다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다. 급식 시간에 앉을 자리를 찾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다. 어느 날 반 친구 중 한 명이 말을 걸었다. 너 그날 진짜로 박 회장님 구한 거야? 왜 그렇게 말이 많아? 수진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 대답은 오히려 벽을 만들었다. 친구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가장 큰 상처는 어머니에게 돌아갔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던 어머니에게도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일부 손님들은 분식집의 발길을 끊었고 어떤 이는 대놓고 말했다. 요즘 말 많은 집이라서 좀 꺼려지네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늦은 밤 수진이 잠든 줄 알고 혼자 부엌에서 한숨을 쉬는 소리가 방 안까지 들려왔다. 며칠 뒤 어머니는 근무 중 쓰러졌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병원으로 실려갔다. 수진은 병실 앞 의자에 앉아 주먹을 꼭 쥔 채 고개를 떨구었다. 엄마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내 탓이야.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다고 수없이 되뇌어도 현실은 그녀를 죄인처럼 몰아갔다. 누구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침묵하는 이웃, 멀어진 친구들, 그리고 어머니의 지친 얼굴. 모든 것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병실 안, 의식이 돌아온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넌 아무 잘못 없어. 엄마는 알아. 그 말은 희미하게 남아 수진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아직 꺼지지 않은 작은 희망. 그 희망이 그녀를 붙잡아 주었다. 그리고 며칠 뒤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수진을 조용히 찾아왔다. 바로 마을에 사는 유치원 교사 이혜원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수진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날 밤 너를 봤어. 내가 한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말해줘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수진은 그녀를 바라보며 눈을 떴다. 침묵 속의 마을에서 드디어 누군가가 진실을 말하려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청아 마을 회관에서는 또 한 번의 회의가 열렸다. 이번에는 집중호우 이후의 복구 상황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수진은 처음엔 가지 않으려 했다. 자신을 향한 수군거림과 회피하는 시선들, 무엇보다 또다시 박경숙과 마주칠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이혜원의 말이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누군가는 말해야 해. 어머니도 병원에서 퇴원한 뒤 조용히 등을 떠밀었다. 이제는 피하지 말자. 너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수진은 회관으로 향했다. 회의는 평소보다 조용한 분위기였다. 사람들의 눈길은 여전히 머뭇거렸지만 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박경숙은 전보다 더 단정한 옷차림으로 여느 때처럼 고개를 높이 들고 발언권을 얻었다. 이번 복구 작업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누군가 개인적으로 행동해 더 큰 위험을 불러오는 일은 없어야 해요. 예를 들어 아무런 지시 없이 강가에서 뛰어들어 사고를 키우는 일 같은 것 말이죠. 말끝에 의도적으로 수진을 향한 눈빛이 느껴졌다. 주변에서 몇몇이 조용히 속삭였고 수진은 손을 움켜쥐었다. 그 순간 회관 뒤쪽에서 손이 번쩍 들렸다. 발언하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이혜원이었다. 평소 회의에서는 조용히 앉아 듣기만 하던 그녀가 처음으로 손을 들고 일어섰다. 며칠 전 강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제가 목격자로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박경숙의 얼굴이 단단히 굳었다. 그날 밤 저는 유치원에서 회의를 마치고 귀가 중이었습니다. 우연히 청하강 인근을 지나가다 위험한 상황을 목격했어요. 누군가가 물에 빠질 뻔했고 다른 누군가가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어가며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박경숙 회장님과 한수진 학생이었습니다. 순간 회관 안이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다. 이혜원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가 본 건 명확합니다. 박 회장님은 스스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었고 수진이는 자기가 물에 빠질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수진이가 주저했다면 결과는 훨씬 끔찍했을 겁니다. 박경숙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건 오해예요. 저는 그때 정신이 있었고 스스로도 어떻게든 올라오려 했어요. 그 애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박 회장님. 이혜원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사람을 도운 것에 대해 아이가 죄인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녀는 회관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저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늘 말합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바르게 행동하라고. 그런데 수진이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수진이가 진심으로 행동했음을 그날 그 자리에 있었기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맞아, 나도 그 아이가 조용히 쓰레기 줍는 거 봤어. 박 회장님이 오히려 자주 분리수거 틀리게 내놓지 않았어? 작은 속삭임들이 회관 안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박경숙은 당황해 손을 흔들며 말했다. 그건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저는 이 마을을 위해서. 그 순간 또 다른 여성이 손을 들었다. 이제 그만하죠. 회장님, 솔직히 말해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있었던 건 당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피곤한 분란이 싫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젠 알겠어요. 우리가 잘못 봤던 거야. 수진이 정말 용기 있는 아이였네. 박경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다 몇 발자국 못 가 주저앉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혜원은 수진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내가 했던 행동은 옳았어.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어. 수진은 눈가가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이 멍했고 가슴은 벅찼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많은 이들이 그녀의 편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청하 마을의 오래된 침묵이 처음으로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며칠 후 청하시청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시장이 직접 나서 한수진 학생의 용감한 행동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하겠다는 소식이 마을 전체에 퍼졌다. 수진은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자신이 칭찬받을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기에 더더욱 조심스러웠다.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말없이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시청 대강당에는 마을 사람들과 언론, 교육 관계자들까지 모여 있었다. 무대 위에 선 시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려운 순간에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 아무 대가 없이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 그런 시민이 우리 도시에 있다는 건 큰 자랑입니다. 한수진 양, 당신의 용기와 배려는 우리 모두에게 기감이 됩니다. 수진은 천천히 단상에 올라갔다. 손에는 상장이 들려졌고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잇따라 울렸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지만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다. 저는 그날
그냥 누군가가 위험해 보였기에 손을 뻗었을 뿐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지 너무 억울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한 행동을 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객석 쪽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혜원 선생도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제게 늘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은 주저하지 말라고. 저는 그 말을 믿고 행동했어요. 누군가가 지켜보지 않아도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지는 상장을 품에 안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처음으로 어깨가 펴졌고 가슴속에 맺혀있던 무게가 조금은 덜어진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 마을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해갔다. 분식집에는 다시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주민들은 어머니에게 인사를 건넸고 일부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동안 아무 말 못해서 죄송해요. 우리가 더 용감했어야 했는데. 학교에서도 수진을 대하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고 어떤 선생님은 조용히 수진의 등을 토닥이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자랑스럽다, 수진아. 그녀는 여전히 조용하고 차분했다. 하지만 더 이상 움츠리지 않았고 스스로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한편 박경숙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더 이상 중심이 아니었다. 회의 때 그녀가 발언하려 하면 사람들은 예전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더는 그녀의 말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 며칠 뒤 박경숙은 자진해서 부녀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공식적인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였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수진은 시장에게서 편지를 한 통 받았다. 수진양, 당신은 단지 한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용기를 기억하며 우리 도시는 앞으로도 정의와 배려가 살아 숨쉬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편지를 읽으며 수진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문제아가 아닌 진실을 지킨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그날 밤 강가에서 뻗은 손의 기억은 그녀의 가슴 깊이 남아 있었다. 흙탕물 속에서도 빛났던 그 손. 그것은 단지 누군가를 구하기 위한 손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이 외면하려던 진심을 붙잡고자 한 손이었다. 그리고 그 손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